저녁 노을이 거실의 하얀 벽을 부드럽게 물들이는 시간. 한서진의 세상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녀의 작은 작업 테이블 위에는 미완성된 드레스 스케치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책상에서는 5살 난 딸 강대훈이 동화책 속 공주님을 그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와 부드러운 노을빛, 재벌 총수라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살아가는 서진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엄마, 대훈이 공주님 예뻐. 대훈이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자신의 그림을 들어보였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림 속 공주님은 대훈을 닮아 사랑스러웠다. 우와, 우리 딸이 그린 공주님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네. 서진은 대훈을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추었다. 아이에게서 나는 달콤한 살 냄새가 그녀의 모든 피로를 녹여주었다. 이제 목욕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잠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주면 오늘 하루도 완벽하게 마무리될 터였다. 욕실에서 다은의 옷을 벗겨주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진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이의 작고 하얀 팔뚝 위에서 멈칫했다. 대훈아, 팔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이의 팔뚝에는 가느다란 반달 모양의 붉은 상처가 나 있었다. 누군가의 손톱에 긁힌 것 같은 작지만 선명한 흔적이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없었던 상처. 서진의 부드러운 질문에 대훈의 작은 어깨가 움찔 떨렸다. 아이는 엄마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였다. 그저 넘어지거나 긁힌 상처를 발견했을 때 아이들이 보이는 평범한 반응이 아니었다. 명백한 두려움이었다. 그냥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타다가 넘어졌어. 아이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고 말끝은 불안하게 떨렸다.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엄마로서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지금 대훈의 눈에 서린 것은 단순한 거짓말의 흔적이 아니었다.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겁에 질린 동물의 필사적인 방어 기제였다. 상처의 고통이 아닌 그 상처가 생긴 과정에 대한 공포. 서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랬구나. 우리 대훈이 많이 아팠겠네. 엄마가 약 발라줄게. 흉터지면 안 되니까. 그녀는 대훈을 따뜻한 물에 앉히고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며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했다. 아이를 더 이상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부드럽고 온화했던 엄마의 눈빛 뒤편에서 거대 기업을 이끄는 총수의 날카롭고 분석적인 이성이 차갑게 깨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다. 비싸지 않지만 고급스러운 소재의 블라우스와 슬랙스, 누가 보아도 단정하고 세련된, 하지만 결코 자신의 부를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다은의 손을 잡고 강남 최고의 명문 유치원으로 알려진 이 꿈나무 드림 유치원으로 향했다. 유치원은 명성대로 화려했다.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예쁜 건물, 유럽에서 직수입했다는 고가의 원목 놀이기구들. 아침마다 유치원 앞에는 최고급 외제차들이 줄을 이었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내리는 엄마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서진은 이곳에 평범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다은이를 보냈지만 오늘따라 유치원의 모든 것이 위선적인 가식처럼 느껴졌다. 서진의 예리한 눈은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미세한 부조화를 놓치지 않았다. 아이들을 향해 웃고 있는 교사들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기계적이었고 유난히 목소리를 높이며 활기차게 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몇몇 아이들은 구석에서 주눅이 든 채 겉돌고 있었다. 활기찬 아침의 풍경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서열과 권력 관계가 지배하는 작은 정글 같았다. 서진은 대훈이를 교실에 들여보내고 담임교사인 박 선생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 다훈이 어머님이시네요. 무슨 일이시죠? 박 선생은 서진을 흘끗 쳐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서진을 지나 막 유치원 문으로 들어서는 다른 학부모에게 향해 있었다. 어제 다은이 팔에 상처가 생겼더라고요. 혹시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진은 최대한 정중하게 물었다. 그러나 박 선생은 대은의 상처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아, 어머님,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서로 장난치다가 긁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요. 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였다. 요란한 배기음과 함께 번쩍이는 흰색 포르쉐 한 대가 유치원 정문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화려한 차림의 최유선과 그녀의 아들 박민준이었다. 박 선생의 얼굴에 즉시 아부하는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머, 민준이 어머님 오셨어요. 박 선생은 서진을 그 자리에 세워둔 채 한달음에 최유선에게 달려갔다. 우리 민준이 오늘따라 더 멋있네. 이 옷 새로 산 건가 봐. 역시 어머님 안목은 최고라니까요. 최유선은 거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까딱이며 교사의 칭찬을 즐겼다. 그녀의 아들 민준이는 엄마의 관심을 독차지하기 위해 옆에 서 있던 다른 아이를 거칠게 밀치고는 최유선의 다리에 매달렸다. 밀쳐진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최유선도 박 선생도 아이를 나무라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라는 듯이 서진은 그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오만한 학부모와 그에게 아첨하는 교사, 그리고 그들 아래에서 폭력을 학습하는 아이와 방치되는 아이. 다은이의 팔에 난 작은 상처가 이 거대한 부조리에 아주 작은 단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의 가슴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담임교사의 무관심과 편애, 그리고 힘 있는 자 앞에서 약자를 철저히 외면하는 이 작은 사회의 비열함. 유치원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대은이가 있는 교실 쪽을 돌아보았다. 창문 너머로 이제 막 교실에 들어서려는 다은이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불안한 눈으로 엄마가 있는 쪽을 한번 돌아보고는 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교실 안으로 사라졌다. 그 작은 어깨에 내려앉은 불안과 공포의 무게, 서진의 온화했던 눈빛이 서서히 굳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아이들의 사소한 장난이 아니었다. 침묵의 벽 뒤에서 그녀의 소중한 딸이 홀로 상처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벽을 부수는 것은 이제 온전히 엄마인 그녀의 몫이었다.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심장을 채웠다. 조용했던 암사자의 잠이 이제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한서진은 딸을 유치원에 그냥 데려다 주지 않았다. 그녀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원장과의 정식 면담을 예약했다. 첫 단추는 정중하고 합리적으로 꿰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치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대은이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다. 아이는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창밖만 바라볼 뿐 평소처럼 제잘거리지 않았다. 유치원 앞에 도착하자 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가기 싫어. 엄마, 아이가 애원하듯 속삭였다. 서진은 가슴이 미어졌지만
단호하게 아이의 눈을 맞추었다. 대훈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대훈이 꼭 지켜줄 거야. 그녀는 아이를 안심시킨 뒤 굳은 결심을 하고 원장실로 향했다. 김 원장의 사무실은 온갖 과시적인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지역 유지들과 찍은 사진들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돈으로 샀음이 분명한 각종 교육 관련 상패들이 번쩍였다. 김 원장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눈개는 웃음기가 전혀 없는 능숙하고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이고, 대훈이 어머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직접 찾아주시고. 그녀는 서진을 고급 소파로 안내하며 상냥하게 말했지만 그 태도에는 은근한 거만함과 귀찮음이 묻어 있었다. 서진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대훈이의 상처와 그보다 더 심각한 아이의 두려움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그리고 혹시 아이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반 분위기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김 원장의 반응은 교과서적인 회피와 책임 전가의 연속이었다. 어머님, 저희 꿈나무 드림 유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강남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녀는 유치원의 명성을 방패처럼 내세웠다. 물론 아이의 상처는 안타깝지만 아이들 사이의 일은 어른들이 개입하면 오히려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혹시 대훈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예민한 편은 아닐까요? 그녀는 교묘하게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모든 책임을 예민한 아이와 유난스러운 엄마에게 돌리려 했다. 서진은 그녀의 의도를 즉시 간파했다. 이 여자와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답답함을 느꼈지만 서진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복도의 관찰 유리를 통해 아이들의 자유놀이 시간을 지켜봐도 되겠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별일 있겠냐는 듯 마지못해 허락했다. 서진은 차가운 복도에 서서 소리 없는 유리벽을 통해 교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의심이 끔찍한 현실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교실 안에서 박민주는 작은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힘으로 빼앗았고 자신보다 작은 아이를 밀치며 지나갔다. 담임인 박 선생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민주나 친구랑 사이좋게 놀아야지 하는 힘없는 말 한마디를 던질 뿐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이의 폭력은 다은이를 향했다.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다은이에게 민준이가 다가갔다. 그는 다은이가 가장 아끼는 크레파스 상자를 발로 툭 쳐서 바닥에 쏟아버렸다. 와르르 쏟아지는 크레파스들. 다은이는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울지 않았다. 그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바닥에 흩어진 크레파스를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다. 마치 늘상 있는 일이라는 듯 체념한 사람처럼 그 작은 아이의 모습에서 서진은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저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한 아이의 영혼을 조용히 짓밟는 잔인한 폭력이었다. 서진의 두 손이 자신도 모르게 주먹으로 쥐어졌다. 딸아이의 소리 없는 고통은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날 밤 폭력의 후유증은 어김없이 대훈이를 찾아왔다. 아이는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잠꼬대 속에서 아이는 울며 사과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피해자의 반응.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아이의 여린 마음. 서진은 잠든 딸을 품에 안고 흔들리는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딸의 보이지 않는 눈물은 그 어떤 상처보다 더 아팠다. 이제 그녀는 확신했다. 유치원의 침묵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었다. 권력 있는 학부모를 비호하기 위해 다른 아이의 고통을 방관하고 묵인하는
명백한 공범 행위였다. 서진은 더 이상 유치원의 공식적인 채널을 신뢰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직접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그녀는 유치원 근처의 한 카페에 앉아 다른 엄마들의 대화를 귀담아 들었다. 그녀는 최유선이라는 여자가 오만함으로 악명이 높다는 것과 그녀의 남편이 최근 이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치원이 왜 그들 가족 앞에서 쩔쩔매는지에 대한 첫 번째 단서였다. 또한 얼마 전 아이를 유치원에서 퇴소시킨 한 엄마로부터 김 원장이 특별 후원금을 많이 내는 학부모의 아이에게 노골적인 특혜를 준다는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늦은 밤, 대운이가 겨우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온 서진의 머릿속은 명확해졌다. 부패한 교육기관, 권력에 기생하는 원장, 그리고 그 비호 아래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와 그것을 방치하는 부모. 이 모든 고리가 그녀의 딸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제 정중한 요청의 시간은 끝났다. 그녀는 그들에게 진실을 직시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학부모 면담을 요청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이 경고마저 무시된다면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엄마 한서진으로 남아있지 않을 터였다. 한서진이 요청한 공식 면담은 바로 다음 날 김 원장의 사무실에서 열렸다. 서진은 면담을 위해 일부러 아이를 잠시 돌보미에게 맡겼다. 어른들의 추악한 대화에 딸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다은이를 안아주며 약속했다.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하고 올게. 아무 걱정하지 마. 서진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김 원장은 이미 자리에 앉아 능숙한 걱정의 가면을 쓰고 그녀를 맞았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최유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늦은 등장이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상 명품으로 치장한 채 이런 자리에 불려온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듯 노골적으로 인상을 썼다. 원장님, 대체 무슨 일로 저까지 오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시시콜콜한 일로 사람 시간 뺏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서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김 원장에게 불평부터 늘어놓았다. 그녀의 오만함과 특권의식이 대화 시작 전부터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회의가 시작되자 서진은 감정을 배제한 채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다은이의 팔에 난 상처, 자신이 직접 목격한 박민준의 폭력적인 행동들, 장난감을 빼앗고 친구를 밀치고 다은이의 크레파스를 쏟아버린 일까지. 그녀는 단순한 신체적 상처가 아닌 악몽과 자기 비난으로 나타나는 딸의 심리적 고통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강조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최유선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다. 아니, 지금 내 말은 우리 민준이가 겨우 크레파스 좀 쏟았다고 대은이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어머, 웃기지도 않아. 우리 민준이는 리더십이 강해서 친구들을 이끌고 노는 것뿐이에요. 그 나이 때 남자애들이 다 그렇죠. 뭘 그걸 가지고 무슨 애를 문제야 취급을 해요. 그녀는 서진의 수수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보아하니 행색도 초라한데 혹시 이거 빌미로 우리한테 합의금이라도 뜯어내려는 속셈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그런 엄마들 많다던데 돈과 지위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그녀다운 모욕적인 발언이었다. 최유선이 포문을 열자 김 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편에 섰다. 최유선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 원장은 전문가인 척하며
교묘하게 피해자인 다은이를 탓하기 시작했다. 제가 보기에도 다은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노는 경향이 있더군요.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이 종종 다른 친구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오해하고 상처받기도 한답니다. 이번 일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네요. 기가 막힌 책임 정화였다. 그들은 완벽한 한 팀이 되어 힘없는 엄마와 아이를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서진은 그 모든 모욕과 억지 주장을 단 한 번의 표정 변화도 없이 듣고 있었다. 그녀의 부동심은 오히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 정도였다. 마침내 그들의 말이 끝나고 사무실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을 때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다. 빙하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녀는 김 원장과 최유선을 차례로 응시했다. 그 시선에 담긴 무게감에 두 여자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저는 오늘 제 아이가 겪은 고통에 대해 정당한 조치와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러 왔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니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박민준 군이 자신의 행동이 친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제 딸에게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교육해 주시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하지만 이제 명확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권력에 아부하며 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하고 부패한 어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최유선의 눈에 똑바로 박혔다. 최유선 씨, 당신은 오늘 당신 아들이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당신의 오만함으로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김 원장님, 당신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문을 향해 돌아서기 전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그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사무실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서늘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그 경솔한 말씀과 행동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죠. 서진은 미련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곧이어 최유선과 김 원장은 긴장이 풀린 듯 서로를 마주보며 폭소를 터뜨렸다. 어머, 세상에 저 여자 마지막에 협박하는 것 좀 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건데 대체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저래.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이상한 엄마들이 참 많다니까요.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아예 뺨을 후려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사무실 안에는 그들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한동안 유쾌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곧 다가올 파멸의 전주곡이었다. 유치원을 빠져나온 한서진은 자신의 채 올라탔다. 등 뒤로 아직도 사무실에서 새어나오는 최유선과 김 원장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운전대를 쥔 채 잠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냉정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어미로서의 날 것 그대로의 분노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손이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대신 길고 깊은 숨을 내쉬며 들끓는 감정을 차갑게 식혔다. 분노는 뜨거울 때보다 차가울 때 더 파괴적인 법이다. 평범한 엄마로서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서진은 핸드백 깊숙한 곳의 비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군용 등급의 보안이 적용된 오직 그녀의 진짜 신분을 아는 극소수와의 연락에만 사용하는 전화기였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조 비서, 서진의 목소리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은 온데간데 없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만이 울렸다. 거대 그룹을 지휘하는 총수의 목소리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유능하고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녀의 오른팔, 조 비서였다. 그는 이미 그녀의 목소리 톤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듯했다. 서진은 마치 전쟁을 지시하는 사령관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명령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조사의 대상을 특정해 주십시오. 첫 번째, 최유선, 남편은 MNC 건설 대표 박상철. 이 두 부부의 모든 것을 조사해 개인 신상, 재산 형성 과정, 최근 3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세금 납부 기록, 소셜미디어 활동, 주변인 평판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전부 털어내. 두 번째, 꿈나무 드림 유치원 원장 김선희. 개인 명의의 부동산, 주식, 부채 현황, 자금 흐름을 추적해서 학부모들에게 받은 뒷돈 내역과 사용처를 전부 밝혀내. 세 번째, 유치원 자체도 조사 대상이야.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과정의 비리, 소방 및 건축 안전 규정 위반 내역, 교사 채용 과정의 특혜 의혹, 그리고 지난 5년간 유치원에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 기록을 확보해 특히 유치원의 모든 CCTV에 우리 팀 인력을 붙여 24시간 감시하고 내 딸 강대훈에게 접근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매 시간 단위로 내게 보고하도록. 마지막으로 박상철의 MNC 건설이 현재 주력으로 추진 중인 강동구 재개발 사업, 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출처까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샅샅이 뒤져 이 과정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있다면 그 또한 예외 없이 보고해 숨 쉴 틈 없이 쏟아지는 그녀의 명령을 조 비서는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전부 기록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24시간 내로 1차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 비서는 질문도 토를 다는 법도 없었다. 그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그 짧은 통화는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막강한 정보력과 실행력이 이제 강남의 작은 유치원과 그 안에 오만한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서진은 전화를 끊었다. 분노했던 엄마는 사라지고 냉철한 아우라 그룹의 총수 한서진이 완벽하게 상황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차갑고 예리한 눈빛, 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던 그 세계의 힘을 아이러니하게도 딸을 지키기 위해 다시 끌어와야만 했다. 그녀는 대훈이에게 권력투쟁과 부패로 얼룩진 상류층의 삶이 아닌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하지만 부패와 오만은 이 작고 순수해 보이는 아이들의 세계까지 깊숙이 침투해 그녀의 딸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남의 심장부에 위치한 아우라 그룹의 본사 빌딩 최상층. 그림자 사무실이라 불리는 회장 직속 전략기획팀의 사무실은 고요한 전쟁터와 같았다. 조 비서가 회장님의 명령을 전달하자 국내 최고의 변호사, 회계사, 화이트 해커, 금융분석가, 그리고 전직 국정원 출신 조사 요원들로 구성된 엘리트 팀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 복잡한 데이터와 인물 관계도가 떠올랐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그들은 기업의 군대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과 방패였다. 그리고 방금 그들의 군주로부터 출정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서진은 다시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은 집 현관문을 열고
자신에게 달려오는 작은 아이의 모습에 눈 녹듯 녹아내렸다. 엄마, 대운이가 그녀의 품에 와락 안겼다. 서진은 딸을 꽉 끌어안았다. 아이의 청아 숨결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망설임을 지워주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이다. 내 딸을 위해서, 그리고 내 딸처럼 소리 없이 울고 있을 이 세상의 모든 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숨겨왔던 거대한 힘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힘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약속했던 24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 한서진의 보안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렸다. 그녀의 홈오피스 대형 스크린에 조 비서의 반듯한 얼굴이 나타났다. 회장님, 1차 보고 드립니다. 그의 배경으로는 아우라그룹의 그림자 사무실이 보였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사무실 전체는 물샐 틈 없는 긴장감과 효율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 비서는 스크린에 각종 데이터와 자료들을 띄우며 군더더기 없이 핵심적인 내용만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먼저 최유선과 남편 박상철입니다. 최유선은 남편의 법인 카드를 이용해 월 평균 1억 원 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탈세 혐의가 의심됩니다. 남편 박상철의 MNC 건설이 진행 중인 강동구 재개발 사업은 지역구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사업 허가를 따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자금의 일부는 불법 사채 시장과 연관된 제2금융권에서 조달되었으며 현재 원가 절감을 위해 기준 미달의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스크린에는 박상철과 지역구 의원이 밀담을 나누는 모습이 찍힌 사진, 그리고 기준 미달의 철근이 공사 현장으로 반입되는 영상이 떴다. 다음은 김선희 원장입니다. 본인 명의의 주식 투자 실패로 약 10억 원의 개인 부채가 있으며 이를 메우기 위해 부유층 학부모들로부터 입학 청탁 명목의 뇌물을 상습적으로 수수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원장의 차명 계좌에서 매년 신입생 입학 시기와 일치하는 거액의 현금 입금 내역 수십 건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김 원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식자재 업체가 유치원에 불량 식자재를 부풀려진 가격으로 독점 납품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원인 불명의 식중독 의심 사례가 3차례 있었으나 모두 은폐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비서는 지난 일주일간의 유치원 CCTV 분석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서 박민주는 다은이를 포함한 서너 명의 아이들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다. 아이의 간식을 빼앗고 그림을 찢고 뒤에서 밀치는 행동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교사들은 그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다. 보고를 듣는 내내 서진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분노가 아닌 냉철한 분석과 전략적 사고로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아이의 일탈과 교사의 직무유기 문제가 아니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낸 부패의 카르텔이 아이들의 세상까지 병들게 하고 있는 거대한 구조적 악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사과를 받아내는 것에서 이 썩어빠진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그녀는 디지털 화이트보드에 거미줄 같은 작전 계획을 그리기 시작했다. 조 비서, 계획을 전달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1단계, 목표물 고립. MNC 건설의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과 대주단 명단을 확보해 아우라 그룹의 이름으로 그들을 압박해서 박상철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만들어 자금줄부터 끊어버리는 거야. 최유선의 허영심을 이용한다. 그녀가 활동하는 모든 상류층 커뮤니티와 SNS에 그녀가 가진 명품들이 전부 가품이라는 루머를 익명으로 퍼뜨려 그녀가 자랑하는 부하 지위가 사실은 허상이라는 의심을 심어주는 거지. 심리적으로 먼저 무너뜨려야 해. 2단계, 결정적 증거 확보.
유치원 교사들 중 김 원장에게 불만을 품고 있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교사가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런 교사를 찾아내 우리가 신분 보장과 재취업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내부 고발을 하도록 설득해 김 원장의 뇌물수수 장부나 은폐된 자료를 확보해야 해. 식자재 납품 트럭을 24시간 감시해서 장부와 다른 분량 식자재가 들어가는 물리적 증거를 영상으로 남겨.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니 납품된 식자재 샘플을 수거해서 유해 성분 분석도 의뢰하고 3단계 최후의 일격 모든 증거가 확보되면 언론과 검찰, 교육청에 동시에 터뜨린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 그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가장 오만해져 있을 때 가장 극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냉혹하고 치밀한 계획을 전달한 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조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서진은 책상 위에 놓인 대은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내 딸이 살아갈 세상이 이런 곳이라면 내가 바꿔야지. 어른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그것은 복수가 아닌 책임감이었다. 서진의 명령과 함께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MNC 건설의 박상철 대표는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대출 연장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다. 같은 시각 최유선은 자신이 활동하는 강남 VVIP 맘카페에서 자신이 얼마 전 올렸던 한정판 에르메스백이 가품인 것 같다는 저격글이 오늘의 인기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완벽한 세상의 표면에 가느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한서진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조여오는 며칠 동안 유치원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살벌해졌다. 박상철의 사업은 원인 모를 악재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최유선은 사교계의 조롱거리가 되어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유치원과 아들 민준에게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었고 김 원장은 어떻게든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했다. 이런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유치원은 연례 어린이 미술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다은이는 몇 주 동안 공들여 그림 한 점을 그리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와 자신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 대은이에게 그 그림은 자신의 행복과 안전한 세상을 상징하는 보물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 보물은 질투심에 눈이 먼 약탈자의 손에 파괴되고 말았다. 담임 교사가 모두의 앞에서 다은이의 그림을 칭찬하자 질투와 엄마로부터 옮아온 짜증으로 가득 차 있던 민준이가 다은이에게 다가왔다. 이게 뭐야? 그림 한 번 진짜 촌스럽네. 민준이는 다은이의 그림을 비웃으며 옆에 있던 검은색 물감통을 실수인 척 그림 위로 엎질러 버렸다. 시커먼 물감이 화사했던 그림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엄마와 다은이의 행복한 미소 위로 끔찍한 검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듯했다. 아, 그 순간 언제나 침묵하던 다은이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파괴되는 것을 본 아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다. 소란에 달려온 교사는 당황했고 곧바로 유치원으로 불려온 최유선은 상황을 보자마자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어머, 우리 민준이가 그림 좀 그리고 싶어서 물감 좀 나눠달라고 한 걸 가지고 대은이가 욕심 부리다가 실수로 엎질러진 거라잖아요. 뭘 그런 걸로 애를 잡아요. 김 원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최유선의 편에 서서 이 모든 소동의 책임을 대은이에게 돌릴 완벽한 명분을 찾았다. 그녀는 서진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안타깝다는 듯한 위선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대훈이 어머님, 아무래도 대훈이가 저희 원외 단체 생활에 적응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계속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니 대훈이를 위해서라도 다른 환경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드립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퇴원 통보.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식이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망가진 그림을 품에 안고 돌아온 딸의 처참한 모습을 마주해야 했다. 아이는 그림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는 어른들의 거짓말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받았다. 다들 내 잘못이래. 엄마, 내가 욕심부려서 그랬대. 아이는 자책하며 오열했다. 서진은 아이 앞에서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다. 대신 부서진 마음을 가진 작은 아이를 자신의 온기로 감싸 안았다. 아니야, 우리 대훈이 잘못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서진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그건 엄마가 알아.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엄마는 언제나 우리 다은이 편이야. 두 사람은 망가진 그림을 함께 펼쳐보았다. 하지만 검은 물감은 이미 그림의 일부가 되어버려 되돌릴 수 없었다. 서진은 그림을 버리는 대신 소중하게 액자에 넣자고 제안했다. 가끔은 이렇게 예쁜 것들에게 못생긴 일이 생기기도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더 이상 예쁘지 않거나 사랑스럽지 않은 건 아니야. 엄마는 이 그림을 영원히 보물처럼 간직할 거야. 그녀는 딸에게 상처를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마침내 진정이 된 대은이가 잠든 후 서진의 표정에서 온기는 싸늘하게 사라졌다. 위로하는 엄마는 없었다. 차가운 분노와 섬뜩한 결의로 가득 찬 아우라 그룹의 총수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감히 그녀의 딸을 쫓아내려 했다. 그들은 감히 그녀의 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그들은 감히 그녀 딸의 영혼에 상처를 입혔다. 서진은 망가진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자신과 딸의 웃는 얼굴 위를 가로지르는 검은 물감 자국. 이것은 더 이상 전략적인 게임이 아니었다. 지독하게 개인적인 복수가 되었다. 그녀는 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쓰나미의 전조가 담겨 있었다. 조 비서, 계획을 변경한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바로 시작해. 서진은 D-Day를 특정했다. 이틀 뒤에 열릴 유치원의 연례자선 갈라. 모든 학부모와 지역 유지, 투자자들이 모이는 최유선과 김 원장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그들의 무대. 유치원 연례자선 갈라.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낸다.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을 때 가장 깊은 지옥으로 끌어내릴 거야. 다시 일어설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마. 수화기 너머로 조비서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진은 다시 한번 망가진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검은 물감으로 얼룩진 딸의 얼굴, 윤곽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폭풍은 더 이상 조용히 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곧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휘몰아칠 것이다. 유치원의 화려한 자선 갈라는 축제의 장이 아닌 그들의 공개적인 처형대가 될 터였다.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꿈나무 드림 유치원의 연례 자선 갈라는 그들이 속한 작은 세계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가장 큰 축제였다.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라는 위선적인 주제 아래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그 안을 채운 사람들은 자선이라는 명목 아래 서로의 인맥을 확인하고 거래를 트는 데에만 여념이 없었다. 이 파티의 주인공은 단연 김선희 원장과 최유선이었다. 김 원장은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연회장을 누비며 유치원의 수준 높은 교육과
명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최유선은 남편 박상철을 옆에 끼고 마치 여왕처럼 다른 학부모들의 부러움과 아첨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최근 사업에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었지만 박상철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아내의 사교 활동을 든든히 지원했다. 최유선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거액의 기부금을 약정했고 김 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그녀를 우리 유치원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현명한 어머니의 본복이라며 지켜세웠다. 그들이 느끼는 오만함과 만족감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한 무리의 엄마들과 대화를 나누던 최유선은 보란듯이 서진을 험담했다. 아, 그 대운이 엄마 말이에요. 글쎄, 자기 분수도 모르고 덤비더니 결국 제 발로 나갔잖아요.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려야 한다니까. 꼴 좋죠. 뭐 그녀의 말에 주변 엄마들이 맞장구를 치며 웃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롱하는 대상이 지금 이 파티를, 아니 그들의 인생 전체를 끝장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호텔 밖 어둠 속에 잠긴 검은색 세단 안에서 한서진은 조 비서가 든 태블릿을 통해 연 회장 내부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 대신 힘과 품격이 느껴지는 심플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어떤 장신구도 없었지만 그녀 자신이 가장 빛나는 보석 같았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조 비서가 마지막 확인 보고를 했다. MNC 건설의 주요 주주들과 채권단도 호텔 내 다른 방에서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진은 최유선과 김 원장이 연단 위에서 축배를 드는 모습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리고는 나직이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시작해 연 회장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다. 김 원장이 감사의 인사를 막 끝내려는 순간 굳게 닫혀 있던 연 회장의 육중한 양문이 밖에서 열렸다. 건장한 체격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문 양옆에 서서 길을 열었다. 화려한 파티 음악이 멎고 소란스럽던 장내의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갑작스러운 이변에 진원지인 문 쪽으로 향했다. 한서진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로는 조 비서와 서류 가방을 든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들, 그리고 위압적인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며칠 전 초라한 행사액으로 쫓겨나듯 사라졌던 그 다은이 엄마. 하지만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부드러움 대신 냉혹함을, 평범함 대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두른 채 마치 여제 누디처럼 연 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가 뿜어내는 차가운 분노와 절대적인 힘의 아우라에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켜섰다. 서진은 파도처럼 갈라지는 군중 사이를 지나 최유선과 김 원장이 서 있는 연단 바로 앞까지 걸어갔다. 연단 위의 두 여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정체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입가에 걸려있던 가식적인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저 사람은 혹시 아우라 그룹의 한서진 회장 아니야? 하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아우라 그룹, 대한민국 패션과 뷰티 산업을 지배하는 거대 제국의 이름. 그 이름이 연 회장에 퍼지는 순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모두가 미친 듯이 휴대폰으로 그녀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김 원장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을 더듬었다. 아, 한서진 회장님 다 대은이 어머님께서 어찌 된 일이십니까? 서진은 공포에 질린 김 원장과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파랗게 굳어버린 최유선을 차갑게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을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김선희 원장 그리고 최유선 씨, 서진이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지금부터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녀의 선고가 죽음처럼 고요해진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화려한 조명 아래 자신들의 무대라고 믿었던 곳에 갇혀버린 두 여자는 이제 막 시작된 잔혹한 심판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했다. 지금부터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한서진의 선언과 함께 조 비서가 손짓하자 연 회장 뒤편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유치원의 홍보 영상 대신 칠흑 같은 어둠이 화면을 채웠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다. 서진은 변호사가 건넨 무선 마이크를 들었다. 그녀의 차갑고 맑은 목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웠다. 오늘 이 자리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어떤 추악한 위선과 부패가 숨어 있었는지 그 진실을 모든 분들 앞에서 밝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증거, 스크린의 고화질에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아우라 그룹의 전문가들이 편집한 박민준의 폭력 행위 모음집이었다. 대원이의 크레파스를 쏟는 장면, 다른 아이를 밀치는 장면, 간식을 빼앗는 장면들이 날짜와 시간과 함께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영상에는 교사들이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모습, 심지어 최유선이 아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고도 웃어넘기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머, 세상에, 저 아이가 최유선 씨 아들이었어.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막연한 소문으로만 떠돌던 진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아이들의 눈물을 외면한 대가는 더러운 돈이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화면이 바뀌었다. 김 원장의 비리 증거들이었다.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입학을 허가해주는 통화 녹취록, 친동생의 유령 회사와 맺은 불량식자재 납품 계약서, 그리고 그 식자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성분 분석 보고서까지. 아닙니다. 저건 모함입니다. 조작된 거예요. 김 원장은 무대 위에서 무너지며 절규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연 회장의 소음 속에 공허하게 묻혔다. 서진의 차가운 시선이 마침내 사색이 된 최유선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최유선 씨,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오만함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도 오늘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스크린은 MNC 건설의 재개발 사업 비리로 넘어갔다. 박상철이 지역구 의원에게 돈가방을 건네는 영상, 기준 미달의 철근을 사용한 건축 자재 시험, 성적 조작 서류, 그리고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부풀려진 사업 계획서,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연 회장 한쪽에 앉아있던 지역구 의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진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MNC 건설의 박상철 대표는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자리가 끝나는 즉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아우라 그룹은 MNC 건설에 대한 모든 금융 지원을 중단하며 오늘부로 MNC 건설의 파산을 신청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투자자 및 채권단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 역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박상철 주변에 앉아있던 투자자들이 경악하며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다급한 통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유선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평범한 옷차림의 남자들, 검찰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이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세계가,
그녀의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차가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궁지에 몰린 최유선은 이성을 잃고 서진에게 악을 썼다. 네가 뭔데 감히 우리한테 이래. 근본도 없는 가난한 디자이너 나부랭이가 그녀의 마지막 발악에. 서진은 연민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이크를 든 조비서가 그녀를 대신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한서진 회장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동경하는 브랜드 아우라를 맨손으로 일군 창업주이자 아우라그룹의 최대 주주 겸 이사회 의장입니다. 조 비서는 연 회장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신 옷, 바르고 계신 화장품, 그리고 서 있는 이 호텔 또한 아우라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진실,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다. 자신들이 모욕했던 여자가 바로 이 연 회장의 주인이자 자신들의 부와 허영을 지탱해주던 거대 제국의 여제였다는 사실. 최유선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이 무색하게. 그녀의 얼굴에서는 오만함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내리고 오직 겁에 질린 초라한 민낯만이 남아있었다. 심판의 파티는 피고인들의 완벽한 패배로 그 막을 내리고 있었다. 연 회장은 기자들과 수사관들, 그리고 충격에 빠진 하객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서진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승리했다. 썩어빠진 환부를 정확히 도려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아수라장이 된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이제 그녀의 일은 끝났다. 무대 위에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덱에 둘러싸여 몰락해버린 두 여자의 비명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자선갈래서의 공개적인 심판 이후 몰락의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빨랐다. MNC 건설은 하루아침에 파산했고 박상철은 구속 수감되어 자산이 동결되었다. 김 원장 역시 횡령 및 아동방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꿈나무 드림 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무기한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굳게 문이 닫혔다. 한때 강남 사교육의 상징이었던 곳은 이제 흉물스러운 폐허가 되었다. 언론은 연일 아우라 그룹 스캔들의 후폭풍을 보도했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며칠 뒤 아우라 그룹 본사 한서진은 회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미니멀하고 권위 있는 집무실은 그녀의 새로운 자리를 상징하는 듯했다. 조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최유선 씨가 로비에서 몇 시간째 회장님을 뵙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만나지. 하지만 여기서 말고. 약속 장소는 꿈나무 드림 유치원으로 잡아 그녀는 모든 잘못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녀는 어려운 결정 하나를 더 내렸다. 다운이를 그 자리에 데려가기로 한 것이다. 5살 아이에게는 가혹할 수 있지만 이것이 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정의와 책임에 대한 마지막 수업이라고 믿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오후. 서진은 대은이의 손을 잡고 굳게 닫힌 유치원 앞에 섰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놀이터는 을씨년스러웠고 창문에 붙어있는 아이들의 그림들이 마치 과거의 유령처럼 보였다. 그곳에는 이미 최유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화려했던 명품 옷과 보석은 사라지고 초췌하고 망가진 모습이었다. 보석처럼 빛나던 그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과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 원장과 서진의 변호인단이 특별히 주선하여
잠시 구치소에서 나온 박상철도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있었다. 서진과 대훈이가 그들 앞으로 다가서는 순간 최유성과 박상철, 그리고 김 원장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차가운 놀이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동했던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린 것이다. 회장님, 아니, 사모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최유선의 목소리는 울음과 후회로 뒤섞여 있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제 아들만 귀한 줄 알고 대은이에게 그리고 사모님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진 것은 다 잃었지만 남편만은 제발.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것은 진정한 뉘우침이라기보다는 파멸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필사적인 애원이었다. 김 원장 역시 땅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제가 돈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어른들이 무릎을 꿇고 우는 충격적인 광경에 다은이는 겁을 먹고 엄마의 다리 뒤로 숨었다. 서진은 무릎 꿇은 어른들을 잠시 내려다본 뒤 몸을 숙여 딸과 눈을 맞추었다. 그녀는 오직 다은이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대훈아, 저분들이 왜 저러고 있는지 알아. 아주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쁜 일을 하면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만 해. 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과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란다. 그녀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우리가 용서하는 건 저분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이제 우리 다은이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야. 저분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나라의 법대로 벌을 받아야 해. 그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거란다. 서진은 몸을 일으켜 여전히 엎드려 있는 세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당신들의 사과는 내가 아닌 내 딸이 받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법의 심판은 온전히 당신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 어떤 선처도 없을 겁니다. 서진은 다은이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그녀가 떠나려 할 때 멀찍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학부모 몇몇이 다가와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자신들의 침묵에 대한 부끄러움과 사죄의 의미였다. 차가운 놀이터를 떠나 차로 돌아오는 길, 다은이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 유치원 하나도 안 무서워.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비로소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전쟁은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악은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그녀의 딸이 상처를 이겨내고 두려움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이었다. 뒤늦은 사과는 그렇게 그들 모녀에게 완전한 마침표를 찍어주었다. 와이탕사오 긴홍꾼 기올란 꾸아무아종 과지바반vatbung 틴트롱낭 추아나맙 드교이꾸아헤메 꼰한세오진궁 잔팀 타이못 빈민 혼또안모에 우베보이 금나무드림 유치원 이자 단젠 못추어치 차이 투투한디엔트롱 해통 기아우둑맘 논쿠아광강남 유치원눈 기아이페 포앗 종비투 호이빈 비엔바친 툭비종 구아 둥수케투치 졸라일라 못코이조모이. 한서진은 아우라 그룹의 이름으로 설립한 아동복지재단을 통해 바로 그 자리에 새로운 개념의 비영리 어린이 예술센터를 건립했다. 출신 배경이나 부모의 재력에 상관없이 예술의 재능이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곳, 그리고
그곳의 첫 번째 규칙은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기였다. 서진은 파괴로 끝내지 않고 그 폐허 위에 더 나은 세상의 씨앗을 심은 것이다. 과거의 인물들은 법의 심판과 세상의 냉혹한 평가를 받았다. 박상철과 김 원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죗값을 치르고 있었고, 모든 것을 잃은 최유선은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작은 도시에서 평범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이 들려왔다. 대운이는 창의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작은 대안학교로 옮겼다. 더 이상 아이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다. 교실 안에서 대운이는 새로운 친구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밝게 웃었고, 수업 시간에는 자신감 있게 손을 들어 발표했다. 아이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재능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꽃피우고 있었다. 한서진 역시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회장으로서 전면에 나섰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막대한 영향력과 재산을 사회를 위해, 특히 상처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우라 아동 재단의 공식 출범식.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서진은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했다. 어른들의 욕심과 무관심이 아이들의 세상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저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선택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아우라 그룹은 이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숨어야 했던 그녀는 이제 모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온 것이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서진은 다은이의 새 학교로 아이를 데리러 갔다. 교문 밖으로 달려 나오는 다은이의 손에는 새로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다. 아이는 엄마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신이 나서 제잘거렸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의 그림자가 없었다. 에필로그에 주말의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정원. 한서진과 강다은. 두 모녀는 나란히 앉아 커다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들이 그리고 있는 것은 한때 검은 물감으로 얼룩졌던 바로 그 그림의 새로운 버전이었다. 새로운 그림 속에서 엄마와 딸은 예전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수많은 다른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웃고 있었다. 더 넓어지고 따뜻해진 그들의 세상을 상징하는 듯했다. 엄마, 나는 이 세상에서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아. 대은이가 붓을 잠시 내려놓고 행복하게 말했다. 서진은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우리 다은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거대한 폭풍우가 핥히고 간 자리에는 더 단단한 사랑과 믿음이 뿌리내렸다. 엄마의 위대한 사랑은 아이의 세상을 지켜냈고, 이제 그 사랑은 더 많은 아이들의 세상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되었다. 정원 가득 모녀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봄 햇살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찾아온 완벽한 평화, 완벽한 아침이었다.